효성화학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9회전으로 상당히 높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영권 방어선이 현재 위험하다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웨이라는 곳에서 효성화학에 대한 뉴스가 어저께 나왔는데요. 부채 비율 9,000%, 숨가쁜 자금 조달.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9,000%라는 것은 국내 기업에서는 현재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수치를 기사 제목으로 봐서 이게 뜨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도 어떻게 효성화학이 견디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그 내용을 봤더니 2018년 이후에 발목 잡는 베트남 법인의 부채 비율이 거의 9,000%라 그런 얘기예요. 아마 그 국내 법하고 베트남 법하고 뭐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베트남 법인의 그 부채 비율이 높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그쓸 때는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효성이 그 경영이 뭐 안 좋은 그이 기업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이메일로 직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겁니다. 어, 당초 목표보다 성과가 미흡하면 잘못된 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만 해결 방안을 강구해 실행할 수 있다고 다소 강도 높은 지책을 쏟아내며 책임 경영을 강조하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된 이 말은 제약 경영에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증상을 원인으로 잘못들 착각을 해가지고 증상 처방만 하는 바람에 계속 문제점이 재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이제 루트 코즈라고 그러는데, 루트 코즈 이런 얘기는 제약이론 경영에서 결국 제약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해요. 효성그룹 회장이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뭔가 그 이 좀 지식을 좀 습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또 그 효성그룹이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또 희망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상반기에 1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2.4%가 감소했어요. 이 매출이 감소하면은 재고가 감소하다는 거 상식적으로 좋은 얘기인데 20.3%나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스루풋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거지만은 원가 회계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적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재고를 너무 많이 줄여도 안 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매출 원가가 적게 감소했다는 것은 매출 감소율보다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했다,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매출 총액이 더 좀 확대가 됐고, 판매 관리비는 보통 이제 인프레 등으로 해서 좀 오르죠. 7.7%면은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266억 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전년 상반기 실적 대비 마이너스 318.4%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3.5%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그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 분석한 그 스루풋 손익 결과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많이들 이 바쁜 세상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순서라고 또 생각을 하죠. 매출 재료비라는 것은 매출에 비례하는 그 원재료 비용이나 마찬가지인데 7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12.1%그 감소를 했어요. 그 매출 감소율하고 뭐 큰 차이 나지만 0.3%가 플러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작년에 그 재고 남아있던 그 이 단가가 그러니까 2021년도에서 넘어오는 그런 그 단가들이 2022년도죠. 단가들이 매우 그 단가가 인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미쳐서 어, 이 매출 재료비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또한 추가 추정을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스르폿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를 뺀 겁니다. 12.9%가 감소했고요. 수루풋율은 0.2%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 9.7% 줄였습니다. 판매 관리만 그 증가를 했지 공장 가공비는 줄였죠. 줄였다는 얘기는 생산량도 어느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성 0.96으로 1 이하면은 다 그 적자 행진인데 0.0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픈 영업이익은 전년도 상반기에도 실질적으로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168억 원의 영업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영업 적자가 449.2%나 확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90 거의 9억 원 영업 손실이 좀 적게 난 건데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만 먼저 그 보게 되면은 WCAI 상품 제품 반제품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WCAI가 298억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영업 손실이 적게 난 원인이 되겠는데요. 이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향후는 뭔가 그 우리가 그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기말 재고, 기초 재고만 얘기해 줄 게 아니고 회계 기간별로 입고 출고 금액도 알려주고 뭔가 그 이 개정 대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평가 손실 및 환입 금액은 현재 표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표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겉표지의 재고 회전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재고라는 것이 야누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재고 관리 역사는 오래되지만은 현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분야라고 이렇게 그 진단이 됩니다. 어떤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 옛날 그 독과점 시대 때 소품종 대량 공급 시대가 있고 현재로서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품종 소량 요구 시대인데 이 재고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현재도 독과점 기업은 있죠. 있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생산 업종 형태라 하더라도 재고 관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보충 시스템, 리프레니시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 보충 시스템이 바로 재고 회전율 상승에 직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할 수 있는 출발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재고자산 명사가 필요하고 비성분 내역이 필요한 건데,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매출 원가 재료비, MC, Material Cost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9.1% 감소했어요. 운영비용은 9.7%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율이, 가공비가 되는데, 이 가공비율이 33.2%가 로서 1.6%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재료비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추론하고는 모순이 되죠. 그래서 미리 써놓은 거지만은 그 매출 재료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 금액이 단가가 비싼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희석은 됐지만은 그래도 그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상승 추론이 나오는 모순이 되지 않았을까, 미리 이렇게 소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어, 그런데 이 효성화학은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주석을 일반 기업들은 다 그 공개를 하는데, 분기나 반기에도 상장 회사로서 효성화학은 비성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상반기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성분 분석한 것은 제가 그 가공 비율을 가정을 해가지고 역산을 했던 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걸 미리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은 가공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분석은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인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461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461억 원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385억 원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77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굴러 떨어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재고가 안 줄었는데, 그래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쭉 해왔는데, 이 상반기에는 그 환입을 91억 원을 잡았다. 이 평가 손실 문제 가지고 제가 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이동평균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그 이 평가 손실 작업이란 것은 이제 시세에 맞춰서 현재 재고 금액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 금액을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는 재고 금액을 증가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건지, 그래서 저는 광의적으로 그 회계 기준에는 평가 손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 재고의 그 단가를 이동평균법으로 매달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평가 손실 작업이나 환입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환입 금액이 그 92억 원이나 되는데 그 갭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억 원 차이가 또 납니다. 이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평가 손실 금액을 빼주면은 뭐
이 1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수 차이 100만 원 기조 단위로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는 겁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15억 원이라는 돈은 불투명한 돈입니다. 현금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현금만큼은 1원이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운영 비용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연간 사업 보고서는 비성분을 의무적으로는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 수준이 좀 궁금해 가지고 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8,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근데 2021년도에는 9,420만 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8.7%까지 임금이 삭감될 수 있겠느냐? 59명의 그 직원이 새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노동개혁 뭐 해가지고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이런 것도 있는데 매출 감소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재고도 감소했기 때문에 생산량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잔업이 이 인당 평균 임금은 그로스이기 때문에 잔업 시간들이 줄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표준 이 주 근로 시간을 뭐 늘린다, 올린다, 그다음에 이제 융통성 있게 이제 운영을 한다, 만다. 이거 가지고 노동계하고 뭐 욱신락신 해 가지고 어떻게 줄이질 못하고 선진국은 줄이는데 우리나라는 왜 늘리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업종별로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업종 같은 데는 이 주 52시간 근로제는 제조업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다른 업종에서는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하나의 획일적인 하나 가지 표준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직들이 언제 뭐 잔업했다고 해서 돈 받나요? 사무직은 뭐 밤늦게까지 처려. 연구소 같은 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집에도 못 가고, 그 회사에다가 침낭 갖다 놓고 밤새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잔업시간 받겠습니까? 다 연봉으로 이 계산되는 그런 업종들이 엄청 많은데 IT 업계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포털 업체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 업종이 과연 근로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건지 거기도 교대 근무가 있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가서 안 알아봤으니까. 어쨌든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잔업 시간이 많이 안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량도 줄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아까 그 스루프 퇴계도 만든 거고 또 스루프 관점에서의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뭐 매출원가로 계산하나 뭐 재료비로 계산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다 검증을 해본 건데 9회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3회전이나 크게 상승했는데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거고요. 수르픈율은 그런데 이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거꾸로 수르픈율은 0.21%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내려갔으면은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효성화학이 우리는 그런 분식회계 하는 데가 아니요라고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것을 다음 장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계열사 이 베트남 법인의 부채 비율이 뭐 9,000% 가까이 됐다는데 효성화학 본사 자체는 63.6% 전년보다 2.3%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경영권 방어선이 돼 있는 게 50%죠. 그래서 50%가 넘으면은 채권은행한테 경영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은 채권은행이 최대 주주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채권은행이 팔아먹겠다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이제 현재 아시아나 항공도 지금 뭐 매각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HMM이라고 그 저기 그 해운회사, 현재로선 산업은행이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효성 그룹 전체가 어떤지 모르지만 효성화학은 현재 경영권을 뺏기게 된 상태의 위험 수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1%로서 더 내려갔어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어떤 사법면 이 통계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수료분율은 하락했죠. 역방향이면은 말씀 구두로 이거 글로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 거. 예, 이런 반증할 때는 분식할 경우에는 이제 역방향, 반증은 순방향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면 됩니다. 그거를 표로 표시하면은 이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모순이 나올 수 있어요. 원재료 가격. 이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해소하는 모순은 해소돼야만 되는 거거든. 모순이 있는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는 현재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정치적인 측면도 모순이 너무나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모순은 해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제가 분석한 재고 회전율은 금액으로 분석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량으로 해봐야 된다. 어,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을 거다. 그게 입증이 된다면은 분식회계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한 네 가지가 제시됐어요. 요걸 단순 평균하면은 20.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참 평균 단가를 본인들이 산출해주면 좋은데 1월부터 6월까지의 최저 가격, 최고 가격 랭지식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다 기말 금액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말 금액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도 20.5%가 하락을 했다. 그럼 주요 제품 가격을 보면은 이게 평균, 단순 평균이 여기 PET 필름이라는 것은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단순 평균으로 27.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하락률보다도 판매 가격은 더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재료 연동형 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우리나라 무슨 에, 중소기업 특별법인지 뭔지 그런 거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걸 본다 그러면은 자관 어쨌든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을 원칙적으로는 가중평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한데 가중평균을 잘 산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외부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입 비중을 자세히 발표해 주는 데가 있으면은요. 아까 이 원재료 재료 비율이 66.8%였거든요. 그래서 가격 하락률에다 곱하면은 13.7%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가공 비율은 좀 올랐기 때문에 0.5% 상승 압력이 있다. 요것도 좀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13.2%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7%가 내렸다. 그래서 반증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하게 한 게 아니다라고 가정을 반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스캡티시즘 이름으로 이 표현을 할 때 투명성 법정은 마녀의 법정과 같은 입장으로서 먼저 시작할 때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입증이 됐을 때 오히려 그 피의자 효성 화학이 더 빛깔이 죄송합니다. 빛깔이라고 반짝반짝 빛난다는 일본 말이죠. 그 반짝반짝 또 투명성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해 보면은 요거를 영업이익을 제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두 배가량 다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재고가 20% 줄었으니까 하반기까지도 20%가 줄어들 이 추세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한 2조 1천억 정도 할 것 같다. 그런데 재고가 줄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줄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보자. 6.5% 매출 증가를 해보자.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은 한 7억 정도 이익이 나니까 손익분기점은 실질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2조 1천억만 해야 되는데 2조 2천억 정도 1천억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더 매출 노력을 안 하고 2조 1천억 정도로만 하면서도 재고만 20% 올린다면은 영업적자 152억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적자 폭이 624억 원이 있는데 152억 원으로 확 줄죠. 이게 이제 원가 회계가 재고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르폭 관점에서 보면은 그 운- 영업이익을 제로로 뒀을 때 예상되는 것은 2조 1,890억이면은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 일단 목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판매 가격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나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적잖이 판매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매출 재료 비율이 65.3%였는데 64.5%로 0.8% 내린다는 것은 수르픈율을 거꾸로 0.8% 마진을 조금만 더 달라. 1%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재료 비율을 100% 오르는 것은 이제 상반기까지 쓴 재료 비율이 7천억이니까 한 1,400억 되지 않겠냐. 이대로 가격이 간다면 물론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이 두 배 봐 그냥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2조 1,720원 요거를 어떤 단가 비율로 한다 그러면은 217만 2,252원인데 요런 식으로 계약은 안 되죠. 그래서 제안은 이렇게 하더라도 계약은 217만 원에 하자. 에, 물건 구매하는 쪽에서 그래도 계산하면은 8,483원 적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흑자를 내는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8.3회전을 하는 거죠. 아까 상반기에 9회전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조금만 더 하는 거, 해서 2.2%만 하더라도 손익분기점 2조 2천억 원대. 그래서 음, 그,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2조 2천억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해야만이 이 효성화학이 영업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을 4분면 매트릭스 표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이니까 재고 감소 상황이 많이 나와서 이제 재고 감소를 위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감소하지만 스루프트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으면 뭐 차이가 많든 적게든 예가는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스루프트 회계가 디프레이션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납품 단가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디프레이션 30년 잃어버린 30년을 하지만 조금씩 지금 가격을 올린다 하는 거하고 비유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아마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상상을 해보게 돼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주가가 굴곡이 심합니다만은 괴선 8월 달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없습니다. 4.04%면은 관심 회사가 아니군요. 이상 효성화학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까지 그 사업 계획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